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최다 수치를 기록하면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오늘도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비행기 2대를 보내서 다 후송을 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가 구 문재인과 현재 문재인을 대비하며 조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네, 보신 대로 바로 어제 국내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다시 역대 최다 확진자 수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842명으로요. 어제 1,700명대를 넘은 데 이어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1,800명대를 다시 넘어선 겁니다.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하루 2,000명대 확진이 현실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코로나 역사상 최다 기록을 쓴 1,800명대라는 수치는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장병 확진자 수가 일괄 포함된 탓이기도 합니다. 청해부대가 국내로 귀국하면서 장병들에게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301명 중 기존에 확진된 인원보다 많은 27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해부대에서는 오늘 확진자가 한 명 더 늘었더라고요. 네, 따라서 국내 확진자 수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건데요. 국내 발생 확진자만 따져보면 전날보다 190명가량 줄어든 수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급증세가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 보이죠. 확진자 4자릿수 기록은 16일 동안 계속되고 있고요. 최근 일주일 평균 전국 지역 발생은 일일 1,500명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국내 지역별 확진자 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 494명, 경기 363명 등 수도권에서도 어김없이 이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이 늘어가는 점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비수도권은 어제 오늘 이제 5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는데 500명대 확진자는 지난해 2, 3월 대구 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이고요. 부산은 하루 102명의 환자가, 경남과 대전도 각각 90명과 81명으로 휴가철을 앞두고 강릉 외 지역도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현재 상황이 4차 대유행의 정점이 아니라고 보는 만큼 앞으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번 주말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은 물론이고 수도권이 아닌 전국적으로 방역이 강화되는 조치 역시 불가피해졌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저녁 일상 멈춤이라는 이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사실상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나오는 확진자들은 6월 말과 7월 초부터 이 N차 전파가 이뤄진 환자들이고 이동이 많은 휴가철까지 겹친 만큼 거리두기가 최소 2주 연장되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번에 3주 정도를 추가 연장하는 게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지금 4단계를 완화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따라서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처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6시 이후면 2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통금 같은 셧다운 수준의 강력한 조치로 확산의 불씨를 남기지 않는 게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영업자들 편의를 봐준다고 지금처럼 조금씩 규제를 해서 4단계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게 오히려 피해를 지속한다는 취지고요. 비수도권도 일괄 3단계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를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이미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차를 타고 거리에 나와서 이제 더는 못 살겠다, 살려달라라는 비명 섞인 목소리를 외치고 있고요. 특히 비수도권으로도 방역 강화가 이뤄지면서 휴가철
피서재 상인 역시 1년 장사 다 망쳤다는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지가 4단계 유지냐 아니면 4단계 플러스 알파냐 이 두 갈래 길로 좁혀지게 된 형국이라서 당국 입장에서는 방역 완화 목소리를 냈던 지난달로 시계를 되돌리고 싶은 심정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처럼 기존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강력한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유행을 하게 되면 유행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좀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장사를 못하기는 죽으라는 얘기죠. 오늘도 손님 2사람 한 팀 딱 받고 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문을 닫아서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믿는 겁니까? 정부 당국에서 상당히 안이한 메시지를 냈던 탓이 있는 거죠. 우리 개편안 시행을 좀 연기하고 방역에 고삐를 조이겠다. 여기에 백신 접종률 역시 백신이 없어서 느린 걸음을 걷고 있죠. 게다가 50대 연령층에 대한 접종은 모더나 수급 문제로 시작부터 꼬이면서 이 화이자 물량을 끌어쓰기로 했는데 정부는 3분기에 모더나 화이자 백신이 대거 공급돼 총량은 충분하다 이런 입장이지만 문제는 이 백신들이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화이자 공급까지 지연되면요. 9월 접종이 예상되는 40대 이하 연령층의 접종 일정도 1, 2주씩 계속 밀리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자신한 9월 70% 접종도 점점 안개 속인 상황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3분기에는 50대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국민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모더나 백신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말만 믿다가는 K-방역이 코리아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 방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방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과연 나한테까지 그게 물량이 올까? 네,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국민들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상 최악의 함정 내 집단 감염 사태로 기록될 이 청해부대 사건의 책임론을 청와대가 어떻게 헤쳐나갈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코로나 확진자는 1명이 추가돼서 271명이 됐습니다. 추가된 1명은 이 청해부대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 증상 발현에 따른 추가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다시 받았다고 하는데요. 301명 중 271명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확진자 비율이 90%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파병 장병의 90% 감염이라는 우리 해군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청해부대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각 기관이 적절하게 대응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백신 접종을 못해 작전 중 감염병으로 함정 승조원 전원이 퇴거 조치되는 세계 해군사에 기록될 그야말로 뼈아픈 후송 작전을 두고 국방부와 합참이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면서 국방부 자체 감사에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화자찬을 했다고요? 네, 이 와중에 자화자찬 논란이라니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놀랍게도 이런 발언은 이 책임론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으시자마자 그 참모회의에서 바로 정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비행기 2대를 보내서 다 후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공중급유 수송기를 급파하라라고 지시를 하셨고 상황에 따라서 정말 전원 안전하게 후송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시행하라라고 직접 지시하신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신데 그러니까 수송기를 투입해 장병들을 신속히 귀국시킨 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
네, 들으셨겠지만 이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데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때가 아니라며 수송기를 투입해서 신속히 귀국시킨 것이 대통령의 아이디어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 대통령이 생각해냈고 직접 지시해서 안전하게 수송을 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인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좀 더 고심이 깊은 부분입니다. 애초에 초유의 수송 작전을 펼쳐야 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백신 접종을 못해서 파병 승조원 전원을 귀국시키는 군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사태에 대해 청와대 이런 발언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요. 거기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문 대통령이 지시하기 이전에 아무도 수송기를 투입해 우리 장병들 데려올 방법 생각 못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군 당국, 더 큰 비난이 쏟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 이 사진 한 장도 한번 보실까요? 군 수뇌부가 지난 19일 청해부대 후송을 위한 특수임무단을 파견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청해부대 해외 공수라는 플랜카드를 내건 이 사진에는 서욱 국방장관과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이 가운데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주먹을 쥐고 이 파이팅을 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이 사진을 공식 홈페이지의 참모총장 동정 코너에 내걸었는데 이 한 언론에서는 이 사진을 두고 마치 해외여행 떠나는 단체 관광객들처럼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분위기 파악 못한다는 비난이 일자 사진을 내리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군 수뇌부가 이런 사진을 찍고 또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서 자식을 이영만리에 보내놓고 소식도 자세히 들을 수 없었던 부모들의 마음은 좀 어땠을지, 특수임무단을 파견하는 이유를 생각해서 이런 사진은 좀 자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자화자찬 논란이 또 있습니다. 국방부도 국회 보고에서 이번 청해부대 수송작전에 대해 우리 군사 외교력이 빛을 발휘했다, 최단 기간 임무를 달성했다고 홍보를 해서 또 눈총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단 자화자찬 논란에 비판 여론도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띄우기, 그다음에 국방부의 홍보, 그다음에 아까 단체 여행객 같은 그런 사진들, 이게 이제 자화자찬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어이가 없기도 하고 또 집단적으로 민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 군인들을 지금 해외에 파견해 놓고 거기에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이 접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생긴 일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 하는 문제는요, 어찌 보면 그거는 그야말로 숨어서 데려와야 될 판이에요. 국민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그래야 될 판인데 오히려 그 자체를 무슨 작전명까지 공개해가면서, 더군다나 아니 해외에 있는데 그럼 비행기로 데려오지 뭐로 데려오겠습니까? 마치 그 아이디어가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또 그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저런 걸 듣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또는 특히 거기에 그 뭐 아들이나 딸들을 파견 보낸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가슴이 미어질 일이죠. 네네. 저렇게 감수성이 없는 사람들이 뭐 수석이나 정부 관계자, 고위 관계자 뭐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네, 한편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가 야권에 이어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군대를 비판한 건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이다, 이런 식의 사실상 사과였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송구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것이 사과만 드린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국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말씀은 이 모든 조치가 다 끝나고 그때 아마 판단하셔서 대통령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실 기회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볼 것이다.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하겠다고 했었음에도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앞으로도 청와대 책임론은 쉽게 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인 정은혜 교수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실은 대통령의 마음은 국민들께 송구하고 이미 사과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좀 정적에 휘말린다거나 또는 장관이나 총리가 해야 될 역할까지도 모든 걸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대통령께서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국민들의 어떤 경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사과를 드렸었고, 그런데 이제 모든 사안마다 계속 사과하라고 하는 어떤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반응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리고 군의 어떤 대처가 아니하다라고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사과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재수감을 앞두고 봉하마을에 다녀왔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재수감을 앞두고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김 전 지사의 측근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사는 유죄 판결 확정 이후 관사에서 머무르다가 어제 저녁 봉하마을을 조용히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에게 봉하마을은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내려와서 정치 자산을 다진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죠. 어제 가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전 지사는 재수감 전 마지막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창원지검으로부터 재수감형 집행 통보를 받은 김경수 전 지사는 현재 변호인과 함께 재수감 일정을 협의 중이고요. 재수감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경남도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도소에 입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TV조선은 지난 2018년 4월 13일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을 특종 보도했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광범위한 댓글 조작이 있었고 여기에 김경수 경남지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당시만 해도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대규모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였었죠. 1196일 동안의 특검 수사와 재판을 거쳐서 김 전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된 과정을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이 댓글 공작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댓글 공작팀의 주범과 수백 건의 문자를 주고받은 여권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책임하게 보도된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킹크랩 시연에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토막이 났으면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해왔지만 어제 결국 대법원에서 2년형을 확정받지 않았습니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클랩을 이용해서 인터넷 기사 8만여 건에 달린 댓글 순위를 현재 여권에 유리하게 조작하도록 드루킹 일당에게 지시했다는 건데 특히 김 전 지사가 여론 조작에 공모했다는 핵심 증거, 소셜미디어의 비밀 대화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보시는 저 내용인데요. 드루킹은 김경수 전 지사에게 정보 보고 형식으로 킹크랩 완성도는 98%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지사는 드루킹의 보고와 관련해 짤막하게 고맙습니다라고 답했죠. 또 김 지사는 메신저로 기사 주소, 그러니까 URL을 드루킹에게 보내고
홍보해주세요라고 말한 뒤 네이버 댓글은 원래 반응이 이런가요? 라고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그간 킹크랩이라는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에 대해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을 해왔지만 디지털 증거 앞에는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특히 어제 재판부는 김 전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의혹에 대해서 참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라고 판단을 했죠.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도를 보고 매크로 관련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고 그 부분은 저로서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매크로라는 것을 이번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문자 메시지들이었고 제가 그걸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킹크랩 시연에 단 한 번도 보신 적 없습니까? 네, 그런 사실 없습니다.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 관여 사실, 공직 제한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소된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입니다. 네, 특검이 파악한 댓글 조작 규모는 8,840만 회로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200배가 넘어가는 수치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MB 아바타론이 확산돼 피해를 입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배후 조종자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면서 저 안철수를 죽이려 했던 김 지사의 추악한 범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대표는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를 농락한 파렴치한 범죄였고 국민의 뜻을 왜곡한 선거 파괴 공작이었다면서 누가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범죄로 가장 이득을 받는지는 천하가 다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난 대선 댓글 조작 과정에 대해 얼마나 보고받고 지시나 격려를 해주었느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네, 이건 2013년 당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서 촉구했던 이야기와 매우 흡사한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이 어느 정도였던 간에 지난 대선이 불공정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야권은 드루킹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를 문재인 대통령으로 꼽으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는데 2017년 대선 당시로 잠시 돌아가 보시죠. 이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일방적으로 유리한 흐름에서 치른 선거라고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승부는 상당히 극적이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당시 한국갤럽이 진행한 4월 1주차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35%의 지지율을 얻어서 38%를 얻은 문재인 후보를 3%포인트 차이로 따라 붙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참 다 잊고 있었는데 지난 그런 과정을 돌이켜보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2주차에도 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대선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초접전 박빙 흐름이 이어지다가 그 후로 안 후보 지지율이 연속 하락하는데 안철수 대표 측은 이거를 이제 드루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조작한 댓글에 영향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국민의당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8,800만 회에 걸쳐 댓글을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하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MB 아바타와 같은 적폐 프레임으로 부정 이미지를 조작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소통, 진실성과 같은 긍정 이미지를 조작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로 운명 공동체였던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에 문재인 대통령은 무건 수행 중입니다. 어제의 대법원 판결은 2017년 대선이 사실상 부정선거였다는 결론을 내려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통상 사기꾼에게 당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드루킹에게 사기당해서 본인이 바라지도 않는 대통령이 되신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갔지만 최대의 범죄 수익 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댓글 조작 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던 안철수 대표에게 빈말이라도 사과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당에 따르면요. 당시 안철수 후보를 겨냥해 공감, 비공감이 조작된 부정 댓글의 내용은 55%가 MB 아바타 등 적폐 프레임 씌우기, 25%가 초딩, 아동 등 인신공격, 15%가 갑철수 등 가족 비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바로 이 MB 아바타라는 얘기를 두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기억나실 텐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고 하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은 선거운동이 절정이던 3월 말과 4월 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하며 선거 돌풍을 일으키자 악의적으로 MB 아바타 안철수 프레임을 형성해 여론 무리를 했고 이로 인해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꺾이고 있습니다. 당시 안철수 대표와 함께 경쟁했던 대선 후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대선의 정당성과 정권의 정통성 상실을 꼬집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김경수 지사는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였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상선 공범도 이제 밝혀야 한다. 이렇게 책임론을 제기한 뒤 조작된 여론으로 대통령이 됐다면 대국민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사건은 댓글 조작 사건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선에서 중도 하차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소회를 베꼈습니다. 악성 댓글과 이를 통한 여론 조작은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망국적 현상이라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범죄는 기어이 단죄되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에 숙연할 따름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나온 국민의힘 입장도 들어보시죠. 제가 주제넘게 민주당 내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행동 강령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으로 정치적 이미지에 피해를 입은 분들, 안철수 대표나 홍준표 대표를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십시오. 김경수 한 사람 구속되었다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끝까지 진실 왜곡하고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한 모렴치함으로 일관한다고 할지라도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탄생의 정당성을 잃었고요.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인데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깃털 하나 잘라내고 청와대가 입을 봉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김경수 지사의 이 여론 조작 사건을 모르셨는지요? 모르셨다면 몰랐다고 말씀해 주시고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 여론조작 사건으로 이득을 보신 분인데 그걸 인정하시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여권은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판결에 대해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언급할 경우 야당의 공세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경강부회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그로 인한 탄핵으로 만들어진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2위인 홍준표 후보보다 무려 17%가 넘는 득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러한 당시 상황과 선거 결과를 잘 알면서도 김 지사의 선고 결과를 가지고 지난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통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무리한 경강부회의 다름 아닙니다. 무리한 주장은 중단하기 바랍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라면서 문재인 캠프가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2017년 5월 9일 대선 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약 41%의 득표율로 당선됐고요. 근데 당시 갤럽 조사상으로 대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후보를 위협했던 안철수 후보는 3위에 결국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경수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야권에서는 문 정권의 정통성에 자체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정통성의 흠집이라는 거는 틀림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41%고요. 네.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4%를 얻었어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가 21.4%. 이렇게 돼서 이제 1, 2, 3이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그 당선자 간의 그 격차가 17% 포인트란 말이에요. 네. 이 정도라면 뭐 어느 정도 이 댓글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지라도 과연 뭐 이 순위를 뒤바뀔 정도가 됐느냐? 그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네. 보면 사실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뭐 정통성의 흠집이 났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당락이 바뀌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진단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 최대의 수혜자가 문재인 후보, 현재 대통령인 것만은 틀림없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청와대가 지금 저렇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좀 곤란한 지경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서 이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늘 대통령이란 자리는 자신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2013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은 상관이 없는 문제, 모르는 문제 이렇게 문제를 회피해 왔습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할 문제지만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런 지적에 대해서 대선 불복으로 몰고 가는 쪽도 있는데요. 왜 자꾸 대선 불복을 말하면서 국민들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죠. 회피하고 또 문제를 덮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점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측근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도 아무런 입장도 반응도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으로 벌어진 일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는 외면하고 침묵하며 기껏 말할 때는 유체이탈하고 아랫사람 탓만 합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규모의 여론조작, 선거 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렇죠. 아까 그래픽도 보셨겠지만 특검에 따르면 조작 규모가 2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의 입장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심하다고 말하는 건 법조인으로서 균형 감각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2012년에 국정원과 기무사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한 건 완전히 국정문란의 상황이었고 김경수 지사 사건은 선거 브로커들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2018년 2월,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연루 의혹이 흘러나오기 전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와 오늘 나온 민주당의 목소리도 비교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벌어졌던 국정원 댓글 조작과 거의 유사한 사례, 유사한 패턴, 그런 조직적인 뭔가가 있지 않냐 하는 의심까지 가지고 있다는 심각성을 보고드립니다. 이 땅의 SNS 공론장 파괴를 걱정하는 모든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가짜 뉴스와 댓글 조작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점을 오늘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김경수 지사는 이 적극적 지지자들이 탈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정황을 모르고 그분들을 만났거나 또는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못한 것이 동의 또는 지시로 해석된 사건입니다. 국가기관인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해서 대선에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기관에 의한 댓글 수사, 댓글 조작과 드루킹이라는 개인에 의한 일탈과 이건 비교 불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가 아무리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이고 뭐 또 대선 때도 그렇게 활약을 했지만 이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진짜 관계가 없다. 따라서 뭐 사과나 이런 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십니까? 일단 뭐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고 이 판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판결을 보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두 가지잖아요. 업무 방해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인데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또 샌다이 총영사 제안한 건 사실이라고 또 인정을 했거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샌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어떤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를 했냐와 관련해서는 법원이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제 드루킹이 요구했다는 게 오사카 총영사하고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 청와대에서 이 부분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청와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허익범 특검이 또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여권 인사의 개입 등이 이게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사과하고 대통령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과정에서 전혀 그런 관련성은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 MB 아바타 또는 드루킹 때문에 뭐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실은 이 뭐 드루킹의 공감 비공감 신호를 조작했다고 해서 저는 떨어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는 TV 토론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MB 아바타다, 뭐 초딩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잘 해야 될 문제지 이것에 대해서 뭐 내가 아니다, 상대방에게 해명해라 이런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야권은 대통령에 이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정쟁에 너무 휘말리면 정부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정통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선에서 지난 17%의 어떤 지지율 차이가 났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뭐 거기에 공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려 4년 만에 실체가 드러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또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건의 전개 과정도 다시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수면에 드러난 건 지난 2018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와 친여 성향 팟캐스트 등을 중심으로 매크로 댓글 조작에 관한 얘기가 퍼졌고 그 중심엔 김어준 씨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매크로 댓글 논란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7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 등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포털뉴스 댓글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하는 대선 후보 캠프 등 여러 모임에 관한 얘기들이 떠돌기 시작했고 2018년 1월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댓글 조작 논란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김어준 씨 주장부터 다시 들어보시죠. 이제는 댓글 부대 전용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전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 지시 내용을 받아요. 논리 개발자가 따로 있는 게 확실해요. 예, 고급한 정보들도 가끔 있고요. 보면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 공격한다든가 여당을 공격한다든가 조국 교수도 타겟이 자주 됩니다. 여기에 저도 가끔 포함돼요. 댓글 알바 있다. 댓글 부대 있고요. 이거 누가 시키고 누구 돈으로 하는 건지 주요한 적폐 수사 끝나면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런 매크로 조작 의혹이 본격적으로 사건화된 시기는 지난 2018년 1월 17일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네이버 기사가 특정되면서부터입니다. 해당 기사의 정부 결정을 비방하는 댓글이 4만 개가 넘는 추천을 받아서 베스트 댓글로 노출이 되자 여권 지지층에서 매크로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그러자 네이버는 경찰 수사 의뢰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추 전 장관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SNS상에서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디지털소통위원회 산하에 가짜뉴스 댓글 조작 법률 대책단을 출범시키게 되고요. 좌표 찍기, 기계적 매크로 조작 등의 정황 증거를 확보해서 같은 해 1월 31일 네이버와는 별도로 네이버 기사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에도 민주당은 추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당시 디지털소통위원장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의 보고 내용 들어보시죠. 첫째는 좌표 찍기를 통한 사람의 조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조작이 동원되지 않냐 하는 의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정황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부를 1월 3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이미 고발했습니다. 이 악성 댓글들은 의견이나 비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질책이 아닙니다.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이며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님에 대한 비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발했고요. 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경찰이 IP 추적 등을 통해서 경기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 건물을 압수수색한 뒤 피의자 3명을 긴급 체포해 구속시켰는데 이 중 드루킹 김동원 씨를 포함해 2명이 민주당원으로 드러나게 된 건데요. 이후 사건은 경찰의 추가 수사와 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됐고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연결 고리가 드러나면서 결국 특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김어준 씨가 댓글 조작 의혹을 공론화하고 또 그 이후에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장관이 당 차원의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본격적으로 사건화가 됐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추 전 장관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서 추미애 당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직접 드루킹을 수사 의뢰한 것처럼 제목을 뽑거나 기사 본문을 작성한 경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네이버가 자신들의 서버에 대한 외부의 이상 접속 징후를 발견하여 이를 사법당국에 신고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드루킹 일당 등이 검거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이 네이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 등을 수정하지 않거나 재발 시에는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며 경고성 메시지까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추 전 장관이 공개적으로 수사를 촉구한 거는 지난 2018년 1월 17일이고 네이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거는 이틀 뒤인 1월 19일이었습니다. 과거 추 전 장관의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드루킹 사건, 이 사건 수사 왜 진행이 됐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추미애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특검까지 간 겁니다.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는 제가 당 대표로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왜곡이고요. 그 당시에 수사 의뢰는 네이버사가 한 것입니다. 제가 드루킹을 알지도 못했고 제가 고발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듯한 댓글 조작단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의적인 프로세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부당한 인신공격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추 전 장관은 또 당시 야당이 요구한 특검 역시 자신은 반대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한 추 전 장관은 드루킹 특검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 김경수 지사가 스스로 대단히 억울해하며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추 전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수 지사 스스로 대단히 억울해하면서 내가 스스로 특검을 받겠다 했어요. 여론 수사를 할 것이다, 여론몰이 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해서 저는 반대를 했는데 그 김 지사 본인이 너무 억울하니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추 전 장관의 이런 반박에도 야권은 물론이고요. 여권 내부에서도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추 전 장관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뜨린 해트트릭 선수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꿩 잡는 매가 되겠다던 추 전 장관이 꿩은 못 잡고 김경수 지사를 잡았다고 비꼬았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은 그 같이 경쟁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를 좀 원망하지 않을 수 없네요. 본인이 대선에 출마까지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 1위로 만든 책임도 있고 이번에는 드루킹을 고발해서 김경수 지사가 사퇴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탄핵, 윤석열 3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뜨린 뭐 자살골 헤드트릭 선수라고 또 이야기하고 뭐 자충우돌 통제불능은 억비공이 됐다 이런 비판들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전 대표님, 지금 대권 주자님의 용단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선에는 특히 꿩을 잡는 매가 되겠다고 나오셨는데 꿩은 못 잡고 바둑이 김경수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지사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추미애 당시 당 대표, 지금 전 장관 대선 후보의 그 책임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 전 장관은 나는 뭐 그거 수사 의뢰한 것도 내가 아니고 특검도 나는 반대했다 이렇게 하면서 반박을 하는데 어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 1월이면요.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달에 출범했잖아요. 네. 정말 그때 집권당 대표면 서슬이 펄을 뗍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이거 수사하라고 수사를 촉구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1월 31일 날 그 고발을 했던 사람은 민주당 산하에 있는 무슨 가짜뉴스 대책단인가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 대책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고발을 한 건데 그 본인이 대표였잖아요. 그러면 그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대표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한다고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제목을 뽑으면 결국 추미애 대표가 고발했다. 아마 이렇게 해도 저는 법률적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추미애 그 전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 저는 뭐 그게 굳이 책임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범죄를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어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잘한 일이죠. 네네.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뭐 저 책임론 문제 가지고서 그 이렇다 저렇다 자꾸 불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하여튼 이런 일의 과정이 이랬다 하는 거 본인은 그냥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저기에서 그걸 가지고 또 뭐 언론에다가 무슨 문제 제기를 하고 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매크로 댓글 조작을 처음으로 공론한 이 김어준 씨는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법원이 거짓으로 점철된 드루킹의 진술을 전부 믿어줘서 김 지사가 유죄를 받았다는 게 김어준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신은 전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신뢰한다고도 했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어제 대법이 형을 확정한 김경수 지사 사건도 마찬가지로 드루킹 측 진술이 사실상 전부인데 그런데 이 사건에선 재판부가 거짓과 번복으로 점철된 드루킹 측 진술 그냥 다 믿어줍니다. 여러 번 진술을 번복했음에도 재판부는 드루킹의 말을 받아들여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 승리가 이미 예견된 대선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김경수 지사의 진술은 모두 다 배척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지사의 진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여기에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김경수는 죄가 없다는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김 전 지사의 유죄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 커뮤니티에는 김경수는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 수백 개가 올라왔습니다. 김 전 지사는 억울하고 대법원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들 글의 요지인데요. 이 가운데는 사법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민주당 인사들의 논리를 내세운 주장이 상당수 눈에 띄었고요. 이탄희 의원의 법관 탄핵을 머뭇거린 이낙연 전 대표와 드루킹 특검에 합의해준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비난하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김경수 지사를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힘을 다해 진실을 밝히려 했던 김경수 지사의 노력이 결국 무의로 끝났다면서 할 수만 있다면 김 지사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싶다라고 했고요. 안민석 의원은 가장 선하고 어진 정치인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김경수 지사라고 할 것이다. 그는 성직자처럼 부드럽고 온화하다면서 김경수 지사 같은 사람을 미래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고 그와 함께 나라를 바꿀 상상을 해왔다. 꿈이 실현되는 날이 잠시 미뤄지긴 했지만 반드시 오기를 갈망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런 여권 인사들의 발언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오늘 야당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사의 판결은 저희에게는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권주자들과 당직자들이 일제히 김경수 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옹호에 나선 것은 충격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지만 일관성은 전혀 없는 어느 법학자와 다르게 대통령께서는 일관된 말씀으로 국가의 질서를 세워주십시오. 아직까지도 김경수는 국민 운운하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마치 조국 전 장관을 보는 듯합니다. 가재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여당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의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착해서 당했다는 식의 반응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김경수 지사를 희생양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반응은 자칫 김 지사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억측을 낳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와 어제 송영길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라는 국가 조직이 댓글 작업을 통해서 된 것이고 또 순진한 저런 김경수가 이용당한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제 여권 주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김경수 지사는 착한 분인데 뭔가 다른 사람이 시켜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건 또 위험한 메시지다. 대선 주자들이 좀 메시지를 정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김경수는 착한 사람이다. 또 뭐 그 대통령까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여권 인사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서 김경수 전 지사를 옹호하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볼까요? 변호사님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제 뭐 민주당이나 김경수 지사가 어떤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한다고 하잖아요. 네. 아마 김경수 지사가 진실과는 좀 멀리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대선 주자들이 오랜 정치적 동지였잖아요. 네. 그 동지였던 측면에서 좀 교도소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뭐 지금 대선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신의 정치적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표명을 했을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 이제 법원 판결을 받으면 당사자들이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과는 받아들이지만 그게 뭐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의 어떤 군 사이버 사령부라든가 국정원을 통한 어떤 댓글 조작과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정부 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공무원이 어떤 댓글 조작을 한 것과는 뭐 잘못은 있습니다만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확정 판결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두 경선 후보 측은 연일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공방이 거세지자 민주당 선관위는 엄중 경고를 하고 신사협약식까지 열기로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후보들 또는 후보 캠프의 분들이 하시되 더불어민주당답게 깔끔하게 훌륭하게 치러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도 만약에 그 일탈의 행위가 금도를 벗어나고 감내하기 어렵고 당의 단합을 깨트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면 가만히 있지를 않겠다라는 엄중한 경고 말씀도 함께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이 모여서 협약을 하는 그러한 기획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 그게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당 차원 경고가 나왔는데 또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의 또 다른 욕설 녹취가 나오면서 오히려 공방은 좀 더 세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한 유튜버가 공개한 이 녹음 파일은 이재명 지사가 형수에게 욕설을 하면서 기존 녹음 파일을 공개한 것에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형수 박인복 씨가 직접 읽은 음성 파일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도 떨리지만은 읽어드릴게요.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여보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조사받고 가냐 이 됐던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또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하시냐고 그랬더니 조사받고 가냐 이 나쁜 그러면 제가 지금 형수한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형수님, 아니 위아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맨날 지어대더니 아니 소설을 쓰시네요 맨날 같은 어이구 이거를 공개해라. 이게 7월 15일 날 조사받고 가는 16일 날 한 전화통화 내역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가 완전히 선을 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친 이낙연 성향이고 이낙연 캠프 인사들이 이 채널에 고정적으로 출연을 하는 등 이낙연 전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지사는 이와 관련해서 자신이 잘못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캠프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직접 내용 들어보시죠. 예전에 논란이 됐던 그 형수님 욕설 파일이 네. 새롭게 등장을 해서 네. 또 특정 유튜브 사이트에 올라왔는데 이제 캠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사님께서 어떤 입장이신지 뭐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뭐 법적 조치를 하겠어요. 제가 잘못한 일인데 죄송합니다. 이른바 욕설 그 녹취본이지 않습니까? 이거 출처를 또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으로 좀 의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 캠프와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예. 알려질 대로 알려지고 예. 또 확산되어 있는 파일을 저희가 굳이 또 퍼뜨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상대방을 과도하게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런 오해에 기초해서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것은 좀 자중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제가 캠프의 상황본부장입니다. 우리 캠프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파이내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네거티브를 하는 측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지율이 생각만큼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고 하는데요. 또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형수한테 욕하는 사람이 됐을지라도 친인척 부정부패와는 인연이 없다며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옵티머스 연루 의혹까지 겨냥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부정부패, 친인척 비리 막으려고 형님하고 싸우다가 결국 욕한 이상한 사람으로까지 돼버렸는데 주변 친인척이나 측근들 문제는 사실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드린 겁니다. 검찰이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릴 만큼 과잉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요. 네,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압니다. 얼마든지 더 엄정한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후보님과 관련해서는 일점에 적어도 이제 남김없이 다 이제 정리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또 그걸 제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그랬겠죠. 검찰이 설마 저를 봐주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상황까지 다시 지금 소환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이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지키겠냐고 비꼬았는데요. 이재명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도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4년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 이낙연 의원은 탄핵 처리를 위해 3월 12일 새벽 다른 야당 의원들과 본회의장에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나온다며 그런데 반대 표결에 참여했다고 하니 참 의아하다. 2004년의 이낙연 의원을 믿어야 할지 2021년의 이낙연 의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한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찬성 여부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에 네, 반대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는데요. 관련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이었는데 그 이후 탄핵의 과정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찬성과 반대를 했느냐 분명히 밝힌 게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럼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지킨다는 겁니까? 좀 명확한 자기 입장이 필요한 거고요. 부렁이 반 넘어가시듯 하면 안 돼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낙연 당시 의원은 반대 투표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낙연 후보가 당시 당론과 달리 탄핵 반대 투표를 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17년 첫 국무총리로 이낙연 후보를 지명했을 때 동아일보가 취재해서 이 같은 사실을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 뉴스 검색만 하면 확인할 수 있는 팩트를 이재명 후보 측에서 찬성했냐 반대했냐 이렇게 물은 것은 탄핵 프레임을 세우려는 부당한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어제 이낙연 후보께서 TV 뉴스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네거티브 공방까지 이제 벌어지고 이게 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이제 이런 공방까지 지금 번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검증 공방이 정말 심해지고 있는데 1위 수성이냐 탈환이냐의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검증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형수 욕설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형님이 자신의 어떤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어떤 성남시의 이권에 개입한다거나 인사에 개입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형이 어머니에게 이제 폭언과 욕설, 폭행 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런 욕설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명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지사에 대한 공격도 시작되는 거죠. 네.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킬 거냐 이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 혹시 탄핵에 참여한 거 아니냐, 동의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는 이제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또 그런 해명들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검증 공방들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선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 본선에서는 실은 조금 보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께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미리 한번 걸러진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후보의 해명을 듣고 이 해명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지지를 했을 때 본선에서는 분명히 이게 해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보약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해명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상대방을 어떻게 더 공격할 것이냐의 문제가 좀 재밌는 경선으로, 흥미없는 경선보다는 재밌는 경선이 낫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흥미있는 부분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 의원님도 동감하십니까? 민주당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는 문제는 사실 국민의힘이나 이게 사실은 본선에서 나올 주제는 아니에요. 네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결국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그 무슨 정권의 담당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친문들의 지지는 뭐 거의 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결국 그 문제를 겨냥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저 문제를 건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어차피 그 당시에 2004년에는 당이 달랐어요. 근데 또 그게 무기명 투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니까 아마 무기명 투표였던 거니까. 그러니까 저게 결론이 안 날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어찌 보면 본인은 알겠죠. 근데 본인은 지금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어차피 그때 민주당이 탄핵에 찬성했었고 당시 한나라당하고 같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당이 이제 지금의 여권이 나눠져 있었죠. 그렇죠, 열린우리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과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참가하고 있던 민주당, 구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그렇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이 이제 있는데 새천년 민주당은 한나라당하고 연합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쪽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있었고 추미애 전 대표도 거기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당론이기 때문에 결국은 찬성한 건 아니냐. 네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공방은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본 경선이 끝날 때까지 지리하게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낙연 대 이재명, 이른바 명락대전이 불붙은 사이에 또 다른 경선 후보죠. 김두관 의원은 전방위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을 향해서 갈대처럼 강자에게 휩쓸리는 모습을 보고 좀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서 언급된 대로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3번의 자살골을 터뜨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직격을 날렸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부터는 아마 친문계 하나로 모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비전이나 철학도 없이 갈대처럼 강자에게 휩쓸리는 모습을 보고 좀 실망을 했습니다. 힘센 사람이면 아무데나 가는 붙는 그런 친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이낙연 후보께서 지금 좀 상승세를 타시긴 하는 것 같은데요. 최장수 총리를 했는데 그렇게 큰 성과를 낸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올 1월 달에는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을 해서 민주당 지지율을 또 다 날려버렸고 결국 보궐선거에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또 본인께서 선거에 지면 책임지신다고 하셔서 나는 안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낙연 캠프 측은 SNS 대화방에 이낙연 전 대표의 비방글을 올린 경기도 교통연수원 간부와 관련해서 잘 모르는 분을 고위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에서 불법 선거와 관련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재명 지사는 이런 허위 사실로 흑색 선전하는 걸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네, 우선 가짜뉴스로 불법 선거 예선에서 활동을 한 진모 팀장은 2017년도에 성남FC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고요. 18년도에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자원봉사도 했고 그 뒤에 8,800만 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경기도 교통연수원의 고위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경기도 유관단체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고발하고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 따진다고. 그런데 이런 개별적인 일에 제가 관여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임명했다고 이 허위사실 공표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허위 사실로 맞다 흑색 선전하는 것은 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이제 가열되니까 그 지도부가 이제 신사협정 협약식 뭐 이런까지 열기로 했다는데 뭔가 좀 누그러뜨리는 게 상황을 누그러뜨리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당 선관위에서야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불편하겠죠. 여러 가지로.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일반 유권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부정적인 의미의 그 공방만 지금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사협약식을 한다고 한들 지금 그 우선 이 문제, 이 형수 욕설 문제만 해도 당장 사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중에 한 명이 유튜브에다가 공개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후보 두 사람이 아무리 신사협정 협약식을 한들 자기 나랑 상관없는 네거티브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결국 이제 지지자들이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까지 내가 어쩔 수 없다. 거군요. 뭐 이런 네네. 얘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경선 후보 간의 신사협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기자 생활하면서 많이 봤지만 그 후보 간에는 직접적인 공방이 여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TV 토론 빼놓고서는. 근데 의원들이 나가서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지자임을 자청한 사람들이 또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일관성 있게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신사협정 협약식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효과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대명이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지사라고 했었는데 지금 뭐 지지율 추이가 굉장히 경합으로 가다 보니까 당연히 검증 공세는 셀 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후보는 한 명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팩트가 아닐까 생각해요. 사실에 기반한 검증 공세는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검증 공세는 실은 본인에게 마이너스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워낙 현명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